며느리가 저를 시발년이라고 욕했습니다. 추석 명절, 며느리는 음식을 돕기는커녕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며느리는 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렸죠. 며칠 뒤 휴대폰을 고치러 갔을 때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 알림이 화면에 떴습니다. 엄마 폰 좀 봐봐. 액정 깨졌대. X발년이.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헌신한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여겼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저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은 이런 데 올 기회가 없잖아요. 며느리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제게 시골 땅은 투자가치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그 시골 땅이 바로 이 레스토랑이 있는 부지란다. 2024년 추석, 그날 아침의 공기는 왠지 모르게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온다는 생각에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지만 제 마음은 영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하며 주방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말과는 달리 콧노래를 부르며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뚝딱거리는 제 허리가 쑤셔와도 며느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마주 앉아 웃고 있었고 저는 홀로 주방에 서서 기름 냄새와 씨름했습니다. 마치 이 집에는 저 혼자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머님, 이제 좀 쉬시라니까요. 제가 뭐 다 차려달라고 했어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묵묵히 동태전을 뒤집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평생을 조심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나 싶어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려고 주방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제 휴대폰을 몰래 엿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멈칫하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제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폰을 주워들었고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조그맣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씨, 거지 같은 폰. 제 귀를 의심했지만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이거 제가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저 괜찮다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며느리가 한 거지 같은 폰이라는 말은 단지 제 폰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저를 향한 멸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가 제 휴대폰을 떨어뜨린 순간이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거지 같은 폰이라는 며느리의 말이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을 다치게 하려는 말이었나 싶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새 것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말을 믿고 저는 이튿날 휴대폰을 수리하러 동네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제 폰이 그렇게나 구식이었나 싶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이 많이 깨졌네요. 안에 내용물이 보일 정도인데요. 점잖게 생긴 젊은 직원이 폰을 받아들고는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이 휴대폰을 이리저리 돌려보는 찰나 액정 파편 사이로 카톡 알림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아들 도연이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폰 좀 봐봐. 액정 깨졌대. X발년이. 제 시선은 그 글자에 박혔고 온몸의 피가 식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원은 재빨리 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단어는 단순히 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던 제 삶 전부를 부정하는 비수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거지라고 생각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천박한 욕설을 사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굳어버린 몸을 겨우 움직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마 휴대폰을 다시 받아들 수 없어 그대로 서비스 센터를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깨진 휴대폰 액정처럼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모욕으로 남았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나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저를 향해 던진 그 단어는 제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헌신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이 고작 이런 모욕이라니.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제 마음속에선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휴대폰은 수리 잘 됐어요? 저희가 명절에도 제대로 못 모신 것 같아 가족 식사를 대접하려고요. 아, 강남에서 제일 좋은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은 이런 곳에 오실 기회가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조롱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과시하고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이 뻔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으로 사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복수의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너희가 그런 비싼 데서 밥을 다 사주고 어머니가 복도 많지.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만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검소하게 살며 모아온 돈이 은행 VIP 창구 직원의 눈을 휘둥그레 만들 정도라는 사실을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요. 며느리에게는 가난하고 무시해도 되는 시어머니였겠지만 저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친 뒤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서류철과 문서들을 변호사에게 건네며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말씀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다 준비해놨다. 제 말에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곧 공포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겠지요. 내 이름이 X발년이라면 내게 지옥을 보여줄 게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복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그 충격적인 문구를 본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보다 먼저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칠 뒤 아들 도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내 휴대폰에 혹시 유진이가 보낸 메시지 있니? 엄마 폰 액정 깨졌다고 한 거. 제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이어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엄마.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저는 며느리가 저를 향해 뱉은 그 욕설이 혹시나 아들 귀에 들어갔을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기대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니까. 도연아, 그게 아니라 걔가 엄마를. 엄마, 그냥 좀 넘어가. 그거 가지고 또 마음 상해하지 말고. 요즘 애들 다 그래. 다들 바쁘고 힘들어서 그래. 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욕한 며느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겪은 모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저에게 이해심을 요구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치고 며느리 눈치까지 보며 살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의 한이었던 가족이 저를 외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비통함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해결해주지 못할 문제라면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복수 계획은 이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저 혼자만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무심한 말은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복수를 결심했지만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지 같은 폰이라고 했던 말, 그리고 저를 엑스발년이라 부르며 제 삶을 비웃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결국 저의 가난한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만 알고 있던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낡은 상자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며느리가 골동품이라 비웃던 낡은 가구들의 매매 계약서, 그리고 여러 개의 오래된 땅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돈을 아끼며 살았을 뿐인데 내 눈에는 그게 그렇게나 우습게 보였니? 저는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이 개발 가치 없는 낡은 빌라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 지역 일대의 소규모 빌라들을 꾸준히 매입해왔습니다. 제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던 이유는 그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알지 못했던 저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니 너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줄게. 저는 문서들을 챙겨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의 낡은 탁자 위에 문서들을 펼쳐놓고 그 위에 깨진 휴대폰을 올려두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무시했던 이유이자 제가 앞으로 며느리를 향해 펼칠 복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가진 이 보물들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이 문서들이 그녀의 모든 오만함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은 제가 살아온 화성의 낡은 빌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건물들과 화려한 쇼윈도는 저를 압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삶과 저의 초라한 삶을 대비시켜 저를 더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고 싶었겠지요. 하지만 저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가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곳을 예약했는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멋쩍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자신의 지인들과 나눈 통화를 들려주며 으스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와, 진짜 오실 줄은 몰랐네요. 저를 맞이하는 며느리의 말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며느리가 안내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자리에서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정말 예약하기 힘든 곳인데 제가 아는 분이 이 레스토랑 상무님이라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같은 분은 이런 곳에 오실 기회가 없잖아요. 그녀는 제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냅킨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제 차분한 태도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다시 기고만장한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촌스럽게 냅킨은 왜 접으세요? 그냥 쓰시면 돼요. 하긴 이런 곳이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 며느리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냉정하게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너의 오만함이 바로 너를 무너뜨릴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야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챕터는 며느리의 가식적인 가면 아래 숨겨진 조롱과 그 조롱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며 복수의 순간을 기다리는 저희 내면을 보여주는 서막이었습니다. 저와 며느리 유진, 그리고 아들 도연이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공간이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유한 친구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구들은 다 강남 아파트 아니면 타운하우스에 살아요. 다들 남편이 전문직이라서 집 걱정 없이 편하게 살죠. 저는 묵묵히 샐러드를 포크로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제 무반응이 신경 쓰이는지 결국 직접적으로 저를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참. 어머니가 사시는 동네는 앞으로 개발 계획이 없대요. 아무리 땅값이 올라도 시골 땅은 투자 가치 없잖아요. 제가 친구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확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마치 잘 깎인 칼날 같았습니다. 제 소중한 보금자리를 시골 땅이라며 깎아내리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란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비웃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처럼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아, 참. 어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제 복수를 위한 완벽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투자를 잘 모른단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지. 저는 제 앞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며느리가 비웃었던 땅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시골 땅이 바로 이 레스토랑 부지란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흔들렸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들 도연이도 충격에 휩싸여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제 복수의 막이 오를 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들 도연이는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느리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시골 땅이 바로 이 레스토랑이 있는 부지란다. 내가 좋아하는 건물이 바로 내가 가진 땅 위에 세워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머니 땅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며느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제 말을 부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미리 연락을 취해 두었던 레스토랑의 총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바로 저에게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예약하신 손님들이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총지배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배인을 보았고 지배인은 그저 조용히 저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지배인님, 여기 가족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 말에 지배인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건물과 땅의 소유권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된 문서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 아들도 처음 보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 보렴, 유진아. 내가 오늘 우리에게 대접하려 했던 이 레스토랑의 소유주는 바로 이 늙은이, 내 시어머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너의 친구 남편이 내가 가진 건물들의 임대료를 대신 받아주는 사람 중 한 명이기도 하지. 며느리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블릿 화면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허영과 가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진짜 막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변했고 아들 도연이는 충격에 휩싸여 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권위와 허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이제 막막함과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 레스토랑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니?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죠.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희 둘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자신의 몰락이 두려워하는 비겁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그녀의 눈높이까지 몸을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빛에서 아무런 연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몸을 더욱 떨었습니다. 내가 내 휴대폰에 썼던 말,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말을 며느리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제게까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모든 악행이 이미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용서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준 모욕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뱉었던 모든 말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한때 거지 같은 폰을 가진
늙은이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절망감을 저는 기꺼이 즐겼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을 때 아들 도연이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유진이 이런 추악한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멍한 얼굴을 보며 마지막 남은 서운함을 토해내기로 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지금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 내 아내가 너를 속이고 너의 엄마를 무시해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 모양이구나. 제 말에 아들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고 저는 아들에게 그날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도연아, 내 아내가 휴대폰에 뭐라고 썼는지 아니? 엄마 폰 액정 깨졌다고 날 X발년이라고 썼더구나. 내 엄마를 이 늙은이를. 아들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아, 정말이야?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곧 긍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믿음마저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아들이 며느리의 실체를 직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휴대폰에 썼던 말은 단순히 욕이 아니었단다. 내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희 부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모두 보여주는 증거였어. 너는 그저 돈 많고 잘난 아내 뒤에 숨어서 엄마를 챙기지 못했던 거란다. 그게 바로 내 잘못이야. 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분노하기보다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무릎 꿇은 며느리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아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시작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아들의 무릎까지 꿇게 만든 며느리의 행동은 제게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체면을 완전히 뭉개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제 복수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휴대폰을 꺼내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건넸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숙이며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엇을 하려는 건지 눈치채고는 공포에 질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며느리의 이름 유진과 친구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제 험담을 했던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늙은이라서 금방 죽을 텐데 재산도 없대. 괜히 명절마다 시달리네. 아, 진짜 짜증나. 시어머니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돈도 없으면서 유세는. 어휴, 거지 같은 늙은이. 돈이나 좀 주지. 저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의 화면이 바뀔 때마다 며느리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상냥한 모습들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저를 벌레 보듯 여기며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스크린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이 없을 때 저를 어떻게 깎아내렸는지
알게 된 아들의 표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알겠니? 이 아이가 너를 어떻게 속여왔는지, 이 아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엄마를 향해 뱉은 그 말들은 내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단다. 며느리는 흐느끼는 소리만 낼 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고 그저 자신의 가면이 벗겨졌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에 불과했습니다. 이 챕터는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모두에게 드러내고 그녀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저의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친구들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스크린에 띄운 후 저는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그녀의 부모, 즉 저의 사돈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다시 꺼내 들었고 며느리는 무엇을 하려는지 눈치채고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전화는. 그녀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들 도연이도 저를 말리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따르릉. 몇 번의 신호음이 간 뒤 사돈 어르신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이구 사돈. 이 밤중에 웬일이시오? 유진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제게 X발년이라고 하네요. 제 말에 수학이 넘어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사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우리 유진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혹시 오해한 건가 싶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따님이 직접 보낸 음성 메시지가 있네요. 들어보시죠. 저는 미리 녹음해 두었던 며느리의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목소리는 며느리 유진이가 분명했고 그녀가 친구와 통화하며 저를 향해 험담하고 욕설을 내뱉는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레스토랑 안에 모두가 그 충격적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며 울었고 아들 도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돈 어르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더니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세상에서 가장 지키고 싶었던 자신의 가족,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체면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제 복수는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사돈에게 전화를 끊고 저는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저를 향해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제 앞에 무릎 꿇은 며느리에게 다가가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곳에 올 기회가 없잖아요. 라고 했지. 하지만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단다. 이 레스토랑도 내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도 말이야. 그리고 기억하니? 내가 내 낡은 옷을 보고 어머니는 패션 감각이 없으시다고 했던 말. 나는 그저 검소하게 살아왔을 뿐이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가치를 내 얄팍한 안목으로 판단했던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며 저는 며느리가 저를 거지 같다고 비웃던 그날 아침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내게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을 깨뜨렸다고 미안해했지만
너는 속으로 나를 엑스발년이라고 욕했지. 나는 내가 엄마 폰 좀 봐봐라고 했던 말에 내 휴대폰을 봤지만 너는 나의 낡은 폰에 대해 경멸했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똑같이 말해주마. 유진아, 너의 가식적인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겠구나. 제 말이 한마디씩 이어질 때마다 며느리의 어깨는 더욱 크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절망감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아들 도연이도 그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가 가진 것들로 나를 조롱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가치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저는 며느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과 권위, 그리고 재산이 모두 허상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의 복수는 단순히 그녀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허영심과 위선까지 모조리 파헤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를 향한 저의 오랜 한을 완전히 풀어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저의 복수가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멸시했던 가난한 시어머니의 진정한 실체를 드러낼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 PC를 다시 켜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테이블 중앙에 두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도연이의 눈은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가장 무시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니? 바로 내가 살고 있는 그 낡은 빌라란다. 내가 촌스럽다, 낡았다고 했던 그 집 말이야.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에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띄웠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살고 있는 빌라를 포함한 그 일대의 모든 부동산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희 부부는 내게 이 낡은 빌라를 처분하고 좋은 아파트로 옮기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거든. 이 지역이 조만간 대규모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것을. 아들 도연이는 경악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럼 그동안 엄마가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촌스럽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낡은 빌라가 실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빌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들과 작은 땅들까지도 모두 사들였습니다. 내가 나를 가난하다고 비웃었을 때 나는 내가 가진 그 허영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단다. 이 낡은 빌라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재산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야. 며느리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넋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이 꿈꾸던 부와 성공의 근원이었음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이겠지요. 이 순간 며느리의 모든 오만함은 완벽하게 무너졌고 저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시골 땅의 가치가 밝혀지자 레스토랑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늙은이가 사실은 자신을 뛰어넘는 부와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무릎을 꿇은 채 흐느끼며 제게 기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울음은 진심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용서보다는 제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그때였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조용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처럼 울부짖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했는 줄 몰랐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사과와는 달리 아들의 사과에서는 어릴 적 저를 따르던 순수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결국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요? 도연아, 너는 왜 여기에 무릎을 꿇고 있니?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내가 너를 속인 거라고.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한테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해서 유진이가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다 저의 불찰이에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은 제게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아들이 보여준 진심은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이 다시 저에게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복수가 성공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제게 용서를 구하는 동안 며느리 유진이는 여전히 제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진정한 후회보다 더러운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재력과 명예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깨닫고 저의 재산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한때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저희도 어머니 아들이자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는 용서를 구하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저의 재산을 언급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저는 며느리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무시했던 제 가난이 사실은 그녀가 평생 꿈꾸던 부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어떻게든 그것을 차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께 더 잘해드릴게요. 명절에도 자주 찾아뵙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어머니, 저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며느리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며느리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엄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이 봉합되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도연아, 이제 알겠니? 이 아이가 왜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지. 이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재산을 가지려 하고 있단다.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욕심을 버릴 수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추악한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마지막 남은 정도 완전히 거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비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추악한 속셈을 확인한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재산에 미련을 보일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야. 제 말에 며느리는 아니다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계속해서 제게 용서가 아닌 재산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제발 저희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애원을 무시하고 아들을 향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연아, 너도 들었지? 이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그저 내 재산에 눈이 멀어 무릎 꿇고 있는 거란다. 내 재산은 평생을 고생하며 지켜온 나의 가치다.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의 아내를 위한 것은 아니란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비겁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는 깊은 배신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한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너의 이기심과 탐욕이 우리 가족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거든. 제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모든 희망을 잃은 듯 다시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제게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돈 앞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할 때다. 엄마를 택하든 아니면 돈에 눈먼 아내를 택하든.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간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고 저는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집을 떠난 뒤 저는 혼자 낡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던 복수가 끝난 자리에는 씁쓸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라줬어요. 도연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며느리에게 보여줬던 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아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니? 내 아내를 찾아가야지. 아니요, 엄마. 유진이와는 이제 끝이에요. 제가 엄마에게 저지른 잘못을 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서러우셨을지 제가 다 모른 척 했어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아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겉모습만 보고 그에게 의지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는 듯 보였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엄마를 버릴 뻔했어요. 저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저한테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자식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정이 제 가슴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괜찮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나서야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거야. 늦지 않았단다. 엄마는 내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돈이나 권위에 대한 욕심이 아닌 오직 어머니를 향한 진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흐느꼈고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복수는 결국 아들을 되찾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저는 그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제게 돌아왔다는 안도감에 저는 숨겨두었던 마지막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과 재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주고 저희 모자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모았는지 아니? 그리고 왜 이 빌라에 살면서 너희에게도 돈 한 푼 달라고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락방으로 올라가 변호사와 함께 만들었던 유언장 봉투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바로 엄마의 유언장이란다. 엄마는 내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 제 말에 아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토록 큰 재산이 저의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재산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실망감이나 분노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아, 이 유언장은 사실 너와 내 아내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단다. 만약 유진이가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사랑했다면 나는 이 재산을 모두 너희에게 남겼을 거야. 하지만 유진이는 내게서 재산을 얻으려 했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어. 그리고 너도 돈이 많은 아내에게 기대어 엄마를 홀로 두었지. 아들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진심을 몰라봤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란다.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하는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단다. 저는 유언장 봉투를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은 그 유언장 봉투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제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며 진정한 행복은 가족 간의 따뜻한 정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복수가 성공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잃는 고통을 주었지만 아들에게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주는 것으로 복수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은 며느리처럼 계산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이상 그를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다쳤던 마음을 열고 아들과 함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고개를 들렴. 더는 자책하지 마. 아들은 고개를 들었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맺혔던 서운함, 분노, 슬픔이 아들의 눈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 내 아들아. 엄마도 내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랐단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진정한 가치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우리 가족의 따뜻한 정이 바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란다.
저는 아들의 등을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품에 안겨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에게 엑스반련이라는 모욕을 당했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아프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결국 아들과 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모자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준 상처도 아들과의 이 따뜻한 포옹으로 모두 잊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 저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들과의 진정한 화해 이후 저와 도연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저희 둘은 낡은 빌라에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처럼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게 짐이 아닌 든든한 아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제 건강을 챙겼습니다. 때로는 제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거지 같은 폰이라며 무시했던 제 휴대폰은 이제 아들과 저의 소중한 연락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선물해 주었고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엑스반련이라고 부른 이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명품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가치는 바로 제 곁에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낡은 빌라의 재개발 소식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빌라가 이제는 저희 모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저와 상의하며 어머니의 지혜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곳이 재개발될 줄 아셨어요? 역시 우리 엄마는 다르시네요. 아들의 칭찬에 저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아들의 진심 어린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와의 지난 악몽을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와 아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평온해진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와 아들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엑스반련. 그 단어는 제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제가 평생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제 삶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며느리가 저를 엑스반련이라고 했던 것은 제게 모욕을 주려 한 말이었겠지요. 그 한마디는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 덕분에 저는 제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돈 없고 무시당했던 늙은이라는 짐 말입니다. 저에게는 재산이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숨기고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가진 것이 드러나면 자식들이 저에게 의지할까봐 제 모든 것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모욕적인 한마디는 제가 평생을 지켜온 제 가치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조롱한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 진정한 가치는 제 마음속에 있는 가족의 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그녀 덕분에 저는 제 삶의 진짜 의미를 찾았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되찾았고 저 자신을 되찾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 화답하며 따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삶은 이제 진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저는 아들 도연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낡았다고 비웃던 제 빌라는 재개발이 완료되어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그곳에서 첫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엄마라고 저를 부르는 소리,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는 제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날의 가족 식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개발 수익금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뜻대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로 했죠.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재산은 더 이상 권력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아내 역시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거에 저는 며느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만든 음식들과 아들이 준비한 떡국, 손주가 직접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과 명예는 결국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되찾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식탁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고 저희 가족 모두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와의 지난 악몽을 모두 잊고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손주의 재롱을 보며 웃고 있는데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돈을 아끼셨는지요. 그리고 그 재산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요. 저는 아들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돈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평생 엄마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엄마는 이제 너만 있으면 된단다.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엄마는 너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니?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한때 며느리의 조롱과 무시로 가득했지만 결국 저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저는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의 존엄과 가족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평온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아들과 손주들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의 악행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시청자분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